자, 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12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도에 대해서 그 새우파치하고 보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울도는 요 앞에 백아도나 구럽도처럼 좀 가기가 좀 어려운 데 중에 하나예요. 인천에서 덕적까지 가서 덕적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제 2번 가야 되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울도는 제일 이제 그 아래 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울도라고 하는 이름은 뭐 이게 그 섬 주변이 이렇게 하얗게 아니, 파랗게 울타리가 쳐져 있다 해서 울도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상당히 순박해서 한번 갔다가 정이 들어서 울고 온다 해서 울도라고 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인구는 한 68명 정도 주민등록상에 좀 있는 데 중에 이제 한 68명 정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울도는 옛날 일제강점기 1930년 초에는 이 울도가 동해의 청진어장과 함께 우리나라 2대 어장으로 2번째 어장 중에 하나로 있었던 거고, 그때 새우가 워낙 유명해서 1940년대, 50년대까지도 여기서 그 새우 파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시 뭐 이런 존재는 없고 새우를 이게 끓였던 거고 새우를 말렸던 이런 건화장 이런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울도에 그 방파제가 있는데, 섬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파제가 있는데 배가 피항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의 덕적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조업을 하다가 태풍을 만날 것 같으면 이 울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배를 정박하라 해서 여기 방파제라고 보통 부르고, 이제 피항지로 이제 만들어진 데고, 이게 한 90년대 정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논란들이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배가 작고 동력이 이제 좀 약해서 오기가 상당히 이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기 피항하고 그랬는데, 지금 워낙 배가 커지고 동력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안 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덕적도까지 충분히도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여기 울도 방파제 바로 이 방파제 옆에, 방파제가 끝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울도 분교가 있어요. 방파제가 만들기 전에는 가서 보면 그 학교 운동장이 없어요. 조그맣게밖에 없어요. 여기 조금밖에 없고 그 바다가 그냥 이제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체육 시간에 그냥 바로 바다로 뛰어들면 그게 이제 운동장이 됐고 뭐 이제 이랬는데, 특히 이제 뭐 여기 그 부평문화재단의 강영구 본부장님이나 이분이 이제 여기 울도 초등학교 여기 울도 분교를 나왔는데, 그분에 의하면 이제 이런 어릴 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서 보면 아주 경치도 좋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바다의 바로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이제 울도 초등학교 울도 분교가 있는 거죠. 현재는 폐교돼 있고 아무것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경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울도에서 보면 저 왼쪽으로 백아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부도가 보이고, 이게 성갑도예요. 무인도예요. 둘 다 무인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변이 가장 어장이 크게 형성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전경. 근데 여기 이제 전경 올라가서 보면 전경이 상당히 좋아요.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울도에서 그 마을에서 배를 내리고 마을에서 쭉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이루어서 숲을 이루어서 아주 시원하고, 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식물 생태계 이런 게 아주 잘 보존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할 정도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고요. 올라가다가 조금 더 가면 이게 울도 등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울도 등대가 보이고, 그 남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목독도라고 하는 무인도고, 옛날에 이제 섬이었던 건데, 여기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원양어선, 바다가 굉장히 깊어서 이 큰 배가 지나가는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보면 이 덕적군도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울도 정상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요 앞 시간에 봤던 우리가 백아도에서 남봉 있죠. 그게 2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울도 정상에서 보면 이렇게 천에 여기가 이제 울도 방파제가 되겠고, 방파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게 덕적군도가 쭉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도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런 덕적군도라고도 부르고 덕적다도해라고 부르는데, 남해만 다도해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경치가 좋고 보기가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상에서 올라가는 보는 경치는 가히 뭐 환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가서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정면에서 보는 저게 선갑도예요. 이제 무인도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저기에 뭐 그 개발을 한다고 하고 뭐 이래서 논란이 좀 됐던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울도 정상에서 서북 쪽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 백아도가 되겠죠. 이렇게 경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가보시면 상당히 좋고 마을 분들도 이게 상당히 순박하시고 이제 이러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신선하고 물이 좋아서 덕적에 계신 분들이 피부병을 앓거나 그 다음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옛날에 이렇게 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그럼 낫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80년 중반 이후로 그 섬에 그 염소를 이제 방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염소가 그 풀도 먹고 나무도 먹고 겨울에는 저 그 물에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배설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 때문에 이제 많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몇 년 전에 이제 몇 번 갔었는데 물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새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우가 유명해서 일제강점기 때는 그 새우를 잡아서 워낙 새우를 많이 잡아서 이거를 말려서 이거 건화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풍토병이 있어서 새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을에는 추젓이라고 해서 이제 김장용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되겠죠. 김장용으로 하는 젖새우라고 그러겠죠. 젖새우를 잡아서 그냥 바로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제 새우젓으로 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마솥마다 가마솥이 있어서 새우를 쪄서 말리던 기억들이 있고 그때도 갔을 때 보니까 노인정 옆에 새우를 잡아 찌던 가마솥 토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새우를 말리던 건화장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도라고 하는 그 아까 가클도 무인도에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시는 이제 김상식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참고적으로 이분은 제 선배 이제 아버님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잘하시는 분이시고 한 90년 2000년 초까지는 여기서 주로 이제 놀래미 뭐 그다음에 꽃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잡으셨습니다. 장어 뭐 이런 거를 많이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울도의 그 새우는 이 덕적에 계신 진리에 계신 송은호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1930년에 여기 주민인 문성재 씨라고 하는 그 어르신이 새우 어장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화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아도, 울도, 부도, 지도 이런 데 있었고 해방 후에는 전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새우가 워낙 많이 잡히고 또 새우 그다음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덕적 주변의 경계가 굉장히 좋아서 외국으로 유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육지보다 많고 특히 문갑도 덕적도에는 워낙 유학생들이 많고 또 이제 새로운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계셨던 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아주 큰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별도로 연구를 지금 중인데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새우가 얼마큼 많이 잡혔냐?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큼 많이 잡혔나?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기록하는 걸 보면 매일신보 1931년도에 보면 경기도의 주요 수산물 중에 하나가 울도 새우예요. 특산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신보에 보면 울도 오장에 300척 정도가 가을에, 그러니까 11월 달이니까 가을 추저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젖새우. 그래서 한 300척이 조업을 하고 있고 10월, 12월 중순까지도 이제 잡고 있다. 이런 거고, 시세가 평년보다 한 3, 4배 정도 폭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도, 대련, 만주까지도 수출하였다. 이런 거고, 여기 새우는 굉장히 유명했다. 그리고 이 새우를 잡기 위해서, 전라도나 충청도에 있는 어선들이 전부 다 이 젖새우를 잡기 위해서 가을에 여기다 모였다. 이제 이런 기록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새우가 해방 후까지도 굉장히 이제 풍부하게 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큼 새우가 많이 잡혔냐? 제가 이제 한국 수산물 어획고보를 가지고 이제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노란
이게 빨간색이 전국입니다. 그래서 195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은 전국을 100으로 놨을 때 1952년도는 경기도의 새우가 한 5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955년도 정도는 이걸 100으로 기준했을 때 한 60% 가까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5개 반, 6개 정도는 이 경기도에서 주로 새우가 잡혔다. 물론 이게 100% 이게 다 울도에서 잡았다고 이제 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우리나라 새우의 젖새우의 총 어획량은 대부분 다 경기도, 특히 이제 울도에서 많이 잡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자료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새우가 지금 젖새우가 많이 잡히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칠산 앞바다랄까 뭐 그다음에 목포나 이쪽에서 많이 잡힌다고 그러는데 그때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잡았다. 이제 이렇게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때는 전국 평균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대부분 다 이렇게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젓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새우젓의 역사는 한 고려시대 정도의 그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인용을 안 했는데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중국의 관리, 고국 관리가 한국에 이제 그 사신으로 오게 됐는데 그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그 특산물 준 게 너무 맛있어서 그걸 꼭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중국 자료에 남아있다. 이런 걸 인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다에서 나는데 붉은색이 나고 약간 붉은색이면서 약간 이렇게 그 소금기가 있고 절여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새우라고 얘기하고 그게 어디냐면 옹진반도에 있는 데 있죠. 옹진반도에서 처음으로 나는 새다. 그래서 원래 그 옹진반도, 그 소청도 대청도 옆에 있는 옹진반도 있죠. 거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새우를 잡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우는 이 서해안, 특히 인천 앞바다에가 가장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우젓은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조선 중기를 넘으면서 이제 양반가의 음식으로 이제 거래되고 주로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특이하게 잡아서 그 배에다가 소금을 갖고 다녀요. 그럼 새우를 잡자마자 그 이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독에다가 새우를 넣고 그냥 소금을 넣으면 바로 절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항아리도 전라도 쪽에 남쪽에는 밑에는 이렇게 좀 좁고 위는 넓어요. 그 왜 그럴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중부지방에 있는 저기 독은 항아리는 아래나 위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덜 더우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지역의 그 온도나 이런 것들을 습도를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아리하고 독을 준비하고 또 잡으면 바로 이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선이라고 하고 뭐 그냥 한국말로 젖 담그는 배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양반들이 먹다가 이제 양반들이 먹고 이러다가 19세기에 이제 쌀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화가 되고 그다음에 김치의 발달로 이제 김치 안에 이제 새우젓을 넣게 돼서 새우가 이제 새우젓이 이제 수요가 폭발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우젓이 이제 18세기 말 19세기에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우젓찌개, 새우젓을 이용한 음식이 다양해졌던 거고 이게 이제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김치가 일상 음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찬이 되면서 이제 이 새우젓이 이제 그 국민들의 민중들의 일상식으로 이제 등장했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강을 주로 이제 중부지방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남한강, 북한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저 북쪽까지도 이제 이 강을 타고 이 새우젓이 이제 그 이동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강이 바로 새우젓 유통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집산지가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마포입니다. 마포가 나루가 있었던 거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단양으로 남쪽으로 가는 남한강, 북쪽으로 가는 북한강까지 이제 예를 들어 홍천까지도 이제 이 새우젓이 있고 그게 다 이제 새우젓 문화권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경상도는 이 새우젓을 많이 먹진 않죠. 사용을 많이 안 하죠. 경상도는 뭘 사용할까요? 젓갈에? 거기는 멸치 액젓을 사용합니다. 새우젓보다는 약간
진하고 약간 독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이제 경상도는 멸치 액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상도 제일 뭐 남해안 쪽, 남해군이나 이런 최남단 쪽은 겨울에 이제 김장을 잘 하지 않죠. 저 제주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거기 그 카루나라고 하는 유채꽃 있죠. 그게 이제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멸치액 써서 이제 버무려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이렇게 김치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거고, 전남 쪽에는 이제 김치가 많이 발달했던 것들이죠. 그럼 거기에는 뭐 새우젓도 넣고 다른 젓갈도 다양하게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에 새우젓을 넣는 이런 것들은 중부지방, 특히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부 문화권의 중심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새우젓 중에서 이제 여담인데, 뭐 그 돗대기, 왜 이렇게 우리가 가을 되면 이제 그 김장하려고 그러면 새우젓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새우가 이렇게 이제 살아서 펄펄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돗대기 새우라고 얘기해요. 돗대기, 뭐 대대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걸 넣어야 이제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싸잖아, 그게요. 살아있는 새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껍질이 두껍고 오래 살아서 이제 좋긴 한데, 이게 김장할 때 많이 쓰는데, 이게 살아서 있는 것처럼 좋긴 한데 실제로 껍질이 두꺼워서 이게 참젓, 진짜 이게 새우젓보다는 그 맛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식 어르신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이 새우젓을 사시려고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새우 생새우를 사지 마시고 그냥 젖새우를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제 저렴하고 좀 합리적 소비를 하시려고 그러면 새우는 오래 잡은 거는 이제 이 새우젓이 발효가 좀 덜 됐죠. 그죠? 오래 사서 오래 잡은 거 오래 넣은 거는 좀 약간 싸요. 한 3만 원 하면 건 10,000원 밖에 안 하면 그걸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년에 그 숙성을 시켜서 내년 김장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고 맛도 좋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 새우젓이, 그때 저희들 한 몇 년 전에 놀러 갔을 때 보니까 11월 달에 놀러 갔는데 전라도 충청도 배들이 와서 여기 새우를 다 잡고 있어요. 현재도 꽤 많이 잡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이 새우를 얼마큼 잡았는데 꽤 많이 잡았다 이런 거고, 그분들이 계속 새우를 잡으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연평도까지 가요. 이게 새우 잡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봄, 가을에 울도 앞바다에 닷을 내리고 굉장히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음력 12월에 동백하라고 하는 이 새우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현재 울도는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배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새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아직 저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잡아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팔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울도에 이 새우젓을 잡으면 그거를 이렇게 발효시키고 간단하게 발효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장치나 이런 보관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만들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젊은 분들이 있으셔야 되겠죠.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는 이게 좀 불가능한데, 좀 인천에 아직도 새우가 많이 잡히니까 이 새우젓을 좀 이렇게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좀 키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울도는 또 그거 말고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물선이라고, 울도 남방 쪽에 정상에서 보면 이제 남쪽으로 보면 거기 한 18km, 13km 정도, 15km 정도 떨어진데 옛날에 청나라 배가 보물을 싣고 가다 가라앉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 보물섬을 찾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 보물섬 이야기는 되게 재밌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그 새우 얘기하고 이 보물선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김상식 어르신도 이제 이렇게 그 배가 가라앉았는데 보물이 되게 많더라.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잠수분들이 이제 보물선 인양하는데 이렇게 왔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밥을 해주고 숙식은 제공해 준 적이 있고 이제 부식은 제공해 준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요분이 이제 편도용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직접 만나서, 이분은 인천 사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분은 현재 충남에 보령에 사시는데 이분을 몇 번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이 발굴을 이제 2001년도에 3번 발굴을 했는데, 이때 발굴할 때 발굴 단장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울도가 있으면 울도 앞바다에 한 여기서 15km 정도 떨어진데 여기에 이제 그 침몰된 지점이죠. 그러니까 직접 발굴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2001년도에 수산청이 이제 골드쉽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그 청나라의 그 고승호의 외장 발굴을 이제 이거 발굴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해에 대하건설이 골드십에 한 10억인가 출자를 해요. 그리고 지분 30%를 이제 그 취득했다고 공시를 해요. 그래서 이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래서 이때 이제 보물선 이야기가 굉장히 막 커지고 뭐 이러는데, 그때 이제 이 발굴 단장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편도용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접 이제 발굴 단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이런 발굴을 좀 배가 바다에 가라앉은 거를 이제 발굴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 이 배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한 8,000척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8,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물을 잘만 건져내면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 했더니 발굴해서 잠수부가 다이빙해서 들어갔더니 한 30m 정도 깊이는 되는데, 들어가니까 이게 뻘 위에 무덤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금방 알아봤다, 이렇게 무덤식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위를 파보니까 한 5m 정도 파니까 고승어가 있었다. 거기 한 30m 정도 되는데 그 배 위에 모래를 완전히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7m 정도의 뻘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발굴이 이제 그럼 고승어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굴 작업을 해서 위치를 이제 부표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이제 부표에다가 배에다가 줄을 메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줄을 타고 들어가. 이게 왜냐하면 30m 되니까 이게 바닷속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타고 줄을 잡고서 쭉 내려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혼자는 못 갑니다. 잘못하면 이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2인 1조가 가는 것들이죠. 이렇게 가서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거기 있는 뻘을 이제 쭉 이제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빨아들이면 그 저기는 그 뻘은 옆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 찌꺼기가 있으면 찌꺼기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직접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쭉쭉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빨대가 이렇게 이제 필터기처럼 쫙 뽑아내니까 카라멜 크기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은개였고, 이제 멕시코 은개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골도 나왔고, 총귀도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할 때는 맥주하고 포도주병이 나와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포도주가 되게 맛있더라. 고급 진상품으로 어느 분 드렸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냈다고, 멕시코 은화, 그 다음에 은괴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멕시코 은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 이게 소문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가 지금처럼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고 멕시코 은화가 중요하게 거래됐던 시대 중에 하나고, 그때가 이제 멕시코가 굉장히 잘 살던 시대고 강국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굴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고승호가 이제 이 청나라 배예요. 그럼 왜 울도에 침몰됐냐? 이제 이거를 조금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자료를 제가 쭉 인용한 겁니다. 1894년도에 그 동학 농민 혁명이 나죠. 그 농민들이 이제 그 정부를 격파하고 그 전주성을 함락을 하면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집강조를 설치하고 자치 조직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들어와서 동학혁명군을 좀 제압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고 이제 청나라에서 재원, 양이, 평원이라고 하는 배에서 이제 파병을 해서 동학군을 진압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일본도 그 시를 삼아서, 원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그러면 청나라 니네도 들어오지 마, 일본도 들어오지 마,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안 들어왔던 거죠. 근데 정부에서 다급하게 이때 이제 안동 김씨들 일파들인데 이분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청나라에 파병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파병 요청하게 되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 구실로 이제 일본도 그럼 우리도 파병할 거야. 이래서 일본군도 한 8,000명 정도가 이제 그 동원을 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고, 청국은 또 두 번째로 영국 선박을 빌려서 한 3,000명의 지원군을 이제 아산에 이제 파병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런 거고, 바다에서 이제 일본은 이제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런 거고, 7월 20일 날
그 천국이 이제 병력 수송 아산으로 간다는 것을 일본이 미리 첩보를 알고선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전함 배 어뢰정 이런 걸 끌고 이제 풍도 앞바다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재원 광월 이게 두 함대가 아산 안에 도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 수송을 해서 아산에 이제 도착해서 내려주고 천국과 이제 군량, 군미, 뭐 마초, 무기 이런 걸 육지에 실어나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25일 날 이제 다 그거를 내려주고 아산만에 내려주고 함대가 재원호하고 광어로 두 함대가 이제 아산에서 이제 여선으로 귀향하던 중에 이제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이 이제 잠복하고 숨어 있다가 이 배 세척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배들은 대부분 다 그 청나라 군인이 타고 있지만 영국의 배를 빌린 거기 때문에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게 민간 배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먼저 청나라의 그 재원 함대를 포격하고 청국군함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국이 이제 반격에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풍도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나라 이제 그 광으로는 거기 바로 침몰하고, 조광어는 이제 일본한테 뺏기고, 재원호는 이제 그 반파 정도 돼서 이제 여순항으로 돌아가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승호는 패를 이제 일본의 그 포를 맞아서 그 안에 이제 병사가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7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수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장은, 이 배는 고승호는 이제 영국 배였는데 그 빌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 상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 이제 천국 병사 1000명이 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영국 선장은 이제 그 일본군에서 이제 구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풍도 해전 이후로 이제 일본이 이제 청나라한테 일본군함을 니네들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구실로 이제 청국과 이제 선전포고를 해서 청일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울도하고 바로 이 풍도 앞바다 여기가 이제 청일 전쟁의 시작점이 되고 아주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이제 저기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더 이제 그 크게 발휘를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와 전쟁에서 러시아도 이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 속국으로 만드는 이제 이런 그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고승호가 이제 포를 맞아서 침몰하는 사진을 찍은 건데, 주로 이제 경기도사 편찬위원회나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 사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도영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고승호를 군함이라고 하는데 군함이 아니다. 영국의 로이드라고 하는 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선이다. 그러니까 원래 상선,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배다 이거죠. 원래 원래 군함은 군인들 배는 이게 원래 해상보험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상보험이 가입된 거 보니까 이거는 상선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고승호에는 이게 그 대포가 14문, 그 다음에 중대장, 장군, 그 다음에 전기주식회사 독일인이 타고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청국군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배는 그 영국의 상선이지만 그 군인들이 타고 있으니까 이게 군함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편도영이나 뭐 몇 분의 말씀들이 의하면 이건 해상보험에 가입된 거니까 상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제 배를 빌렸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 무리해서 이제 일본 군이 그러니까 민간 상선을 이제 먼저 공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되게 재미난 것이 이제 그래서 한 1000명 중에 700명은 이제 거기서 즉 사망을 해서 가라앉았던 거고, 몇 명은 생존 이제 거기서 태안까지 나와서 이제 그 헤엄쳐 나오신 분도 있답니다. 그러고 그분들이 생존자 중에서 일부는 홍주성에 와서 의병들과 합세를 해서 일본군에 싸운 기록도 있고, 그걸 이 편도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홍성에다가 이게 제공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기록들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울도의 바로 그 새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물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울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에서 보는 경치는 가장
가히 환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덕적 군도나 덕적도의 다도해를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굉장히 순박하시고, 아직도 이게 세오파시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보물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는 거고, 몇 년 전에 모 박물관에서 이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이 보물선, 울도 보물선 얘기를 이게 전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직도 이렇게 사료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나 역사적 스토리텔링 이런 데가 아주 풍부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가실 일이 있고 한적한데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이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울도에 가보시면 좋은데, 단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울도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시는데 민박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밥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것처럼 쌀이나 이런 게 좀 귀합니다. 이렇게 곡식이나 잡곡이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주무시긴 하고, 뭐 식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은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유일하게 민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해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는 민박이나 이런 거 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보는데, 봄이나 가을에 가면 한적하게 보실 수 있고, 산도 고즈넉하고 또 이렇게 그 나무로 울창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낚시는 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으신 분, 진짜 힐링하고 쉬고 싶다 가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울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